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년 보장이 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이곳에 취업하려고 코피 터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여기 입사하자마자 부모님이 축하한다며 24평짜리 아파트도 사주셨고요. 물론 사주신 집이 서울이 아니고 많이 발달되지 않은 지방이기에 집값이 후덜덜하진 않습니다만 못해도 1억 초중반대는 되니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받았고요. 그렇게 사회초년생 안정적으로 잘 지내다가 한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는 남자였고 저 만날 때는 한 달에 못해도 6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벌더라고요. 게다가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괜찮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항상 재미있었습니다. 저보다 6살 연상이었는데 나이가 많으니 시어머니가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얼떨결에 결혼을 급속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알아보고 결혼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 결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그래도 시댁이 지분 있는지 가족관계, 남편들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지도 잘 확인했죠. 주변에서 홀시모 있는 집에 시집가면 고생한다며 말렸지만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저도 합가에 대한 부담은 딱히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담배도 안 하는 타입이고 그 남자 성격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했고 저희 친정에서도 나름 마음에 들어한 사위였습니다. 다만 제가 타 지방으로 발령되기 직전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결혼 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정년 보장되는 직업이라 절대로 일을 관둘 생각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서도 쭉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따라서 앞으로 이사는 제 직장 발령에 맞춰 해야 함까지 분명히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신혼집은 일단 제 집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발령 나는 근무지에 맞춰서 아파트를 구하기로 얘기가 됐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남편은 일단 제가 살던 집에 들어와서 신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합가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럽다며 모시고 싶다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라 화가 나기 이전에 놀랍더군요. 오빠, 합가라니. 나 이제 30 됐어. 벌써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됐고 심지어 어머님은 아직 이렇게나 건강하신데 무슨 합가야. 결혼한 지 얼마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지. 언제든 모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모시고 사는 거랑 나중에 모시는 거랑 뭐가 다르니? 뭐라고? 오빠, 결혼하기 전이랑 말이 틀리잖아. 오빠도 엄마랑 못 산다며? 어머님도 자식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펄쩍 뛰시던데 무슨 얘기야 그게? 우리 엄마 혼자 계시잖아. 우리 형 사는 아랫지방은 엄마가 사실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셔. 내가 우리 집안의 딸 같은 아들이라 우리 엄마가 나 장가 보내고 많이 울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날 세워 말하지 말고 너도 좋게 생각해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 하려면 고생이잖아.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 오빠,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네? 우리 집안일은 번갈아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 지금처럼. 예진아, 언제까지 서로 번갈아 하겠어. 너는 여잔데 네가 이제 슬슬 저녁 차려야지. 아침밥은 내가 쿨하게 양보했잖아. 안 먹어도 된다고. 저희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같이 가사일도 나눠서 하기로 말은 했지만 막상 남편이 해보니 집안일이 너무 귀찮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생각난 묘책이 시어머니와의 합가였나 봅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며 사소한 것들 물어보고 부탁하시는 등 부쩍 저한테 가까이 기대려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거의 결혼과 동시에 돌변했습니다.
저희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하기로 했었는데 솔직히 합가 운운하면서 어떻게든 저 더 집안일 시키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도저히 혼인신고를 기쁘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대며 미뤘죠. 남편은 처음엔 혼인신고 그게 뭐가 대수냐 천천히 하자고 하더니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저와 반대로 더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정년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가사일은 거의 반반씩 도맡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퇴근이 빠르면 먼저 저녁을 차리고 이후 제가 설거지를 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하기로 분명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나 빨래, 분리수거 등도 분명히 서로 나누어 하자고 얘기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여자이니 저녁을 도맡아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게다가 합가라뇨. 사기 결혼이네, 막장이네 하면서 서로 언성 높이고 핸드폰 집어 던져가며 싸웠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안 모시려고 하고 밥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제가 언제 밥을 안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직장에서 이것저것 마무리하면 저녁 6시 반이고 퇴근해 집에 오면 7시가 넘어요. 남편은 현장에서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불규칙하고요. 그래서 오후 내내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출근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만 남편이 저녁을 차렸지 그 외에 남편이 더 늦게 오거나 할 때는 제가 다 차려줬습니다. 굳이 횟수로 따지자면 제가 더 많이 차린 것 같네요. 빨래나 청소까지도요. 시간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많이 참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이 고정적인 반면 남편은 불규칙해서 오후 출근일 때도 많아요. 어찌 되었건 저보다 늦게 출근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럴 때 내리 잠만 자다가 자기 몸만 씻고 나갔습니다. 집안일?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도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풀어보려고 꼭 참고 있었는데 무슨 저녁밥 타령을 하지 않나 심지어 갑자기 합가를 하자니요. 벙찌지 않을 수가 있나요? 싸움은 점점 길어져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저는 남편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솔직히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집도 내 집에 남편이 자기 집만 갖고 들어와 사는 마당에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꼬리 내리며 합가 얘기는 안 할 테니 요리라도 제가 하는 방향으로 정하자고 하더군요. 어찌 되었건 이혼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서로 뜻 조율해 제가 요리를 해서 미리 냉동을 해놓던가 하고 설거지랑 분리수거는 남편이 다 하기로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부부가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건가 보다 잠시나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도 충분한 이혼 사유이긴 했지만 감정적인 싸움이었기에 서로 절충 조율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본격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된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발령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일단 제 아파트이고 발령 떨어지면 이 집 판 돈과 남편이 가져오기로 했던 돈 그리고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했던 1억 합쳐서 발령 나는 지역에 아파트 매매해 살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직장에서 제 발령일을 정해주었고 그게 3개월 정도 뒤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집도 내놓으려고 했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새아가 꼭 발령을 가야 하니? 결혼 전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너희를 허락했다만 막상 그 먼 곳으로 떠난다 하니 내가 맘이 안 좋구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 큰아들도 먼 곳에 살잖니. 너희마저 멀리 가버린다면 내가 많이 우울해질 것 같아서 말이다. 아, 어머님. 제 발령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도 자세히 드렸고요. 남편도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머님 허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잘 헤아려서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자주 전화하는 걸로 되겠니? 그러지 말고 내가 니네 팀장님한테 전화를 좀 해볼까?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 발령을 어떻게든 막아볼 생각이시더라고요. 정말 기함했습니다.
저는 제 발령이 승진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겁하며 말렸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급기야 엉엉 우시며 저희 남편이랑 살갑게 잘 지냈는데 이제 떨어져 살 생각을 하니까 살 이유가 없다며 통곡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이게 사과할 일인가요? 제 발령은 정해져 있던 건데 뒤늦게 이러시는 어머님이 당황스러운 건 저였죠. 게다가 연락도 없이 대뜸 찾아와 엄연한 제 사회생활에 간섭하려 하시니 저로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한참 하소연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남편이랑 또다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봐, 우리 엄마 외로워한다니까. 너 무정하게 우리 엄마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제 탓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며 따졌죠. 합가는 죽어도 자신이 없고 발령도 피치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혼 전엔 그렇게 어머니 생각하는 효자도 아니었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것도 황당했어요. 저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 따졌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또 합가를 얘기하더군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직접 전화해 아이의 못을 박아두었죠.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혼하기 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조율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슬그머니 꺼내신 말. 그럼 나는 너희한테 한 푼도 못 해준다. 1억 해주기로 한 거 취소하련다. 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하더라고요. 되바라져 보이겠지만 저도 똑같이 맞대응했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 집 팔면 그 돈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가야겠네요. 공평하게 저희 부부 둘이 모은 돈 반반해서 집 구해야죠. 그렇게 되면 저희 부부 원룸이나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어머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잔뜩 흥분하셔서는 그 집 판 돈을 왜 친정에 다시 갖다 주냐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어머님은 결국 속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 살고 계신 시댁 아파트를 팔면 3억 5천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저희 집 사는데 보태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도 같이 합가를 하고요. 그렇게 겉으로만 보기엔 달콤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큰 아들이랑도 얘기가 되신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산 상속 문제도 있고 한데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으실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생각은 미처 못하셨는지 말을 얼머무리시더군요. 어머님은 합가 의지가 강력하셨습니다. 제 남편 역시 집안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우리 부부가 사소한 가사일로 다투지 않으려면 누군가 더 있어야 하는데 도움이 구하긴 너무 아까우니 어머님을 드리자고 꼬시더군요. 그렇게 두 모자가 저에게 합가하자고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은 제 발령 문제가 한 가정을 파탄낸다며 제 직장에 전화까지 할 기세였고요. 너무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혼인신고 하자며 도장을 들이대더군요. 그게 결혼 5개월쯤 되었을 때 일이었고 제 수명대로만 산다면 이 결혼 생활을 50년은 더 해야 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친정에다가도 말하니 부모님께서 이혼하라 난리시더군요. 결혼하자마자 합가 얘기하고 남편이란 놈은 어떻게든 저를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다고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갑자기 주겠다는 돈을 안 주니 신혼집 구하는데 갑자기 차질도 생겼고요. 이래저래 빨리 각자 갈 길 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자기 엄마한테 다 이르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죠. 결국 짐 싸들고 쫓겨난 남편이 시댁으로 가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며 문자며 아주 빗발치더군요. 저더러 괘씸하네. 가족 사이에 정이 없네 어쩌고저쩌고 장문의 문자까지 계속 왔습니다.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마침내 얼굴 한 번 보고 얘기하자며 부탁의 어조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만나긴 싫고 전화통화만 하자고 했어요. 저도 어머님께 쌓인 게 있으니 할 말은 하고 끝내고 싶단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세요? 예, 세아가. 아니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제가 왜 그이랑 더 살아야 하죠?
결혼하자마자 밥 타령 해가며 저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게다가 갑자기 합가라뇨. 그것도 황당해요. 어머님도 그래요. 제가 같이 사는 건 아직 부담스럽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제 말 안 들으셨잖아요. 제 일 우습게 보시는 것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막무가내 며느리 발령 싫다고 제 직장에까지 전화하려 하시는 건 저를 무시하시는 거죠. 나도 오죽하면 그랬겠니? 네 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여자는 일보다 자기 가정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 건 사실이잖니. 그런데 네가 저녁밥도 안 하고 그러니 우리 애도 화가 났겠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여자 일 따라서 쪼르르 이사 다니고 그러는 거 솔직히 보기 안 좋다. 내가 언제 일 관두라고 했니? 어머님, 그건 이미 다 얘기된 상태로 결혼한 거잖아요. 어머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고요. 아니, 노인네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너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모아둔 거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랑 시댁 존중할 줄을 알아야지. 어머님, 제가 언제 존중을 안 했... 그러지 말고 이혼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이혼하지 마. 알겠니? 그렇게 어머님은 당신 하실 말만 와다다 쏟아내 버린 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끊자마자 분노의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저는 무조건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제대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완전히 끝난 거라고. 애초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서류로 정리할 것도 없지만 확실히 얘기하고 정리하고 싶다고요. 남편도 똑같이 버럭 화를 내며 나도 너 같은 년이랑 더는 안 살아.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모시고 산다. 지 잘난 줄만 아는 너 같은 여자 이제 내가 싫다. 이혼해. 라고 하더군요.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네요. 애초에 남편이 제 집 들어와서 산 것이기 때문에 몸만 나가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남은 짐을 싸서 용달에 실어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제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했잖니?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우리 아들 짐을 싸서 시댁에 홀랑 보내버리다니? 저희 이혼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저 같은 년이랑 더는 안 산다면서 불쌍한 자기 엄마 자기가 모시고 살겠대요. 저희 끝났어요. 어머님이 이혼하란 말아 뭐라 할 자격도 없으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혼 사유가 그 사람 하나뿐인 줄 아세요? 저는 어머님 태도에도 너무 질려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다고요. 뭐라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끝내버리면... 갑자기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저는 어머님이랑 그 사람 태도에 계속 힘들어했고요. 이혼 얘기도 몇 번이나 이미 나온 상황이었지만 바뀐 게 없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좋게 생각해서 다시 풀어라, 응? 싫어요. 그리고 끝난 마당에 저도 한마디 드리지만 결혼하자마자 합가하자고 하고 합가 안 하면 해주기로 한 돈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떤 며느리가 고분고분 네 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 사람 태도가 어머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지만 결혼하자마자 기선제압하면서 저 부려먹으려고 하고 합가하자 달려드는 어머님이랑 그 사람 정말 너무하네요. 저는 그렇게 참아왔던 말을 모두 다 해버렸고 어머님은 놀란 듯 아무 말씀 못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웃분 미안하다며 합가는 절대 안 할 테니 마음 풀고 자기 아들이랑 잘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렇게 애틋해 하시는 작은 아드님이랑 이제 같이 사시면 되겠네요. 발령 가야 하는 저 때문에 생리별 해야 한다고 저 원망하셨잖아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며 자기 아들은 점점 소득도 줄어가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하소연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월마다 가져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출근하기도 싫어했었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집안일을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는지 곧 죽어도 저랑 반반 아니 저보다 무조건 덜 하려고 했던 남편이었고요. 그런 건 역시 정이 떨어지게 된 이유였지만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태도였죠. 아무튼 저는 강력하게 이혼한다 입장을 밝히고 시어머니에게도 더는 찾아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남편이랑 같이 와서는 등 떠밀어 저한테 보내요. 무릎 꿇고 빌라고 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정년 보장되고 안정적인 제 옆에서 아들이라도 잘 붙어 살으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뒤늦게 후회가 되기 시작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 잘 살아보자 빌더군요. 저는 꺼지라고 난리를 쳤고요. 그렇게 모시고 싶어 했던 어머니, 네가 잘 모시고 살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난 싫다. 얘랑 절대 안 산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아들 뒤치다거리를 하니? 난 됐으니까 너희 둘이라도 잘 살아. 어?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윽박지르니 전 남편은 마침내 저더러 사과도 안 받아주는 최악의 인간이라며 지 엄마 손을 잡고 엄마 가자. 저런 며느리 이제 필요 없잖아. 내가 잘할게. 그리고 더 좋은 여자 찾아오면 되잖아. 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비르라 성하셨지만 결국 경비 아저씨 덕분에 2명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결혼하자마자 가스라이팅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합가에 대해 이미 본인들끼리 계획을 다 짜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저는 혼인신고까지 미뤄가며 이혼 얘기하고 있으니 둘 다 이성을 잃고 난리를 피운 것 같고요. 저는 그 모든 것들에 환멸이 느껴졌어요. 완전히 당했다는 느낌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우울하기도 했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제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뒤늦은 사과를 한답시고 저를 또 다시 괴롭혔고 저는 참다 못해 경찰도 부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큰 이모네 가족들도 오셔서 대판 난리를 친 후에야 전 남편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 이모부랑 사촌 동생이 운동선수 출신이라 몸이 정말 좋거든요. 근육질의 거구들이 압박하듯 전 남편을 위협하니 결국 꼬리 내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저도 나름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고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모멸당해보거나 이용당해본 적 없습니다. 결혼했던 전 남편도 나름 잘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연애와 결혼은 다르긴 한가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혼인신고는 안 해서 이혼할 때 간단하게 끝났다는 점, 그거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얘기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시모집, 그러니까 본가로 들어가 자기 엄마랑 살다가 결국 내쫓기듯 독립해 원룸 얻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얘기 들어보니 저 같은 사례가 많더군요. 결혼 전에는 평화적이고 배려 넘치는 척 하더니 막상 식 올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자존심 세우고 시부모님께 대리효도 강요하는 남편 때문에 파탄 나는 일들이요. 애까지 낳고 나면 아이의 발을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생활 지속하는 분들도 많은 듯 하고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어느덧 50을 앞두고 있네요.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큰아이와 이제 대학 입학하는 작은 아이가 있고 광역시에서 자그마한 미용실 하던 사람입니다.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 상황이 딱 그러했네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남편 죽고 나서 말이죠. 참 황당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저희 가게 고객분들은 물론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차마 알리지 못했지만 계속 속으로 쌓아두려니 골마가는 듯해서 근 10년 동안 자주 오던 이곳 카페에 한번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제 남편은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간암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다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죠. 남편은 결혼 초반 건설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저희 결혼한 지 3년 정도 만에 해고를 당했고 그 이후로는 작은 회사들 전전하며 거의 알바 수준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생전에 돈 사고를 많이 쳐서 시댁 가게 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달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시댁에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은 거의 저였고 미용사인 저는 코피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딱히 피임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더군요. 남들은 결혼하고 한두 해 안에 임신하고 그러던데 저는 4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결혼도 일찍 한 편이었거든요. 23살에 결혼했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라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된 일 때문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첫 아이가 생겼고 임신의 기쁨도 잠시 저는 만삭 때까지 허리가 끊어지도록 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또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치만 남편의 가사 일이 많이 서툰 까닭에 저는 퇴근하고 나서 설거지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많이 다투긴 했어도 아이 둘 낳아 키워가며 어찌저찌 매일을 잘 버텨가며 살았던 것 같네요. 저는 그때 마침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미용 기술이 많이 늘었던 까닭에 저를 찾는 단골 부자 고객님들이 많이 계셨고 또 지금은 이런 문화가 없어지긴 했지만 사모님들로부터 미용 팁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달은 팁으로만 월급만큼 번 적도 있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남편이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아이를 둘째까지 낳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결국 결혼 10년 만에 2층짜리 주택을 매매했어요. 그래서 2층은 새 주고 1층에 저희가 살게 되었죠. 그렇게 제 몸 하나 갈아가며 열심히 살았기에 얻은 결과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때문에 몇천 정도 시댁에 들어간 듯 하네요. 정말 갚아주기 싫었지만 남편이 원해서 갚아드렸어요. 바보 같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원장님 밑에서 일하다 독립해서 개인 샵을 냈어요.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원장님이 된 거죠. 사실 남편이 일만 했어도 그리고 시댁으로 빠지는 돈만 아니었어도 저는 더 일찍 독립해서 개인 가게를 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 능력에 비해 독립이 늦었던 거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저만의 기회에 감사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손가락은 부르터서 물만 닿아도 아프고 맨날 서 있는 직업이라 하지 정맥류 시술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는 했죠. 제가 이 집안을 일으킨 은인이라고 하면서요. 아이들도 제목해가며 잘 크고 있었고 제가 해드리는 돈 덕분에 시댁도 어느 정도 돈 걱정 안 하며 살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들 중학생 되었을 무렵에는 40평대 아파트도 하나 더 매매했으니 이 정도면 나름 성공한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본인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으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당신 사장님 소리 원장님 소리 듣는 거 너무 부러워. 나도 나이 먹었으니 이제 누구 밑에서 일하긴 싫고 가게 하나 차리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남편이 묻더군요. 솔직히 남편은 전업주부라고 하기엔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이들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등하원만 시켜주었고 나중에는 아이들 스스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곤 했기에 남편이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다들 시꺼먼 아들내미들이니 딸들처럼 머리를 묶어준다거나 하는 세심함도 필요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그냥 백수 그 자체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거나 부업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살아생전 가사일에 서툴러 빨래와 설거지 그리고 요리를 거의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저녁 8시에 퇴근했지만 출근하기 전에 가족들 먹일 음식 만들고 퇴근하고 나면 빨래랑 설거지를 하고 자야 했고요. 남편은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아이들 아침만 겨우 차려주고 청소기 정도만 돌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저녁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늘 먹고 잠들어 뻗어 있었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남편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까닭에 제가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자야 했고요. 그런 삶이 반복될수록 저도 남편에게 실망하며 지쳐갔고 그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기도 개인 사업체를 차리고 싶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있는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지긴 했었네요. 그래서 내심 일하길 바랐지만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화를 버럭 내던 남편이었기에 본인 입으로 먼저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반갑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2층짜리 주택을 팔아 남편 가게를 내줬어요. 팩스, 복사기 등을 판매 관리하는 대리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하더니 반년 만에 직원도 뽑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확장 이전도 하고 직원들도 5명 정도 뽑아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나름 이익을 보는 듯 했지만 그래도 번 돈 꼬박 다시 나가는 형태라 딱히 수중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업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 나가 밤 10시에서 11시쯤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도 남편도 신이 났는지 열심히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못 버는 남편이라는 오명을 벗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남편은 쭈글쭈글 하던 모습도 많이 나아지고 어느덧 꽤 멋스런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만 보다가 많이 벌진 않지만 드디어 자기 일을 찾아 열심히 돈 버는 생산적인 삶을 사니 응원해주고 싶었고요. 돈 많이 못 번다고 절대로 바가지 긁지도 않았습니다. 더 잘 되겠지. 고생한다. 힘내라. 항상 응원해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고등학생 되었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갔다가 뜻밖의 정밀 진단 소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지병이 있었어요. 간염 보균자였는데 매일 술을 먹고 살았죠. 제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회식이나 영업 접대도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더욱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네요. 그것 때문에 싸움도 참 많이 했죠. 상사가 주는 술은 거절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고 술을 거절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스스로 술을 마시냐고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남편은 늘 자긴 괜찮다, 건강하다,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기에 말린다 한들 듣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간암 선고를 받게 된 이후 남편은 사업을 접고 집에서 요양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불쌍한 아들 간병하고 싶다며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그나마 그 집에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정리해봤자 수중에 몇백밖에 안 남더라고요. 어차피 추후 사실 곳 없어서 저희 집으로 언제든 오시긴 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미용실을 딱 오전에만 단축 근무하고 남편 간병하느라 하루를 거의 다 쓰며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니 솔직히 제가 요리며 집안일도 더 신경 쓰며 하게 되었고요. 어머님이 좀 깔끔하신 편인데 맞벌이 하는 저희 부부집을 돼지우리라고 표현하시며 항상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 간호보다는 어머님 잔소리 듣고 뒤늦은 시집살이 겪느라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 병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 다 해다 먹이고 찾아 먹이곤 했네요. 간에 다슬기가 좋다고 하길래 신선한 상품 찾으러 차로 3시간인가 혼자 운전해서 정선까지 가서 한솥 가득 가져온 적도 있고 몇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 서서 이것저것 음식도 만들어 해다 먹이고 했고 매번 운동 싫어하는 남편 설득해 하루에 1시간 정도 웨이트와 유산소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항암 치료도 잘 안 되더군요. 고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4년 정도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간 관련 병력이 있고 그 때문에 기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전적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저에게 다 맡겼고 저는 남편 수발 들면서 4년 동안 10kg나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호스피스 전원했네요. 그리고 저는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요. 그렇게 1년을 꼬박 저 역시 죽을 듯이 간호해주고 남편 똥오줌 받아가며 병수발했지만 결국 남편은 하늘로 갔습니다. 그게 재작년이네요.
남편과 결혼해 살면서 그리고 간암 선고받고 남편 장례 치르기 전까지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후회되는 일이 숱하게 생각나더군요. 그래도 남편 병수발 5년 들면서 저도 참 많이 힘들었네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구, 친척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몇 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며 제 걱정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지 전날 밤 어떤 여인이 찾아오더군요. 호련히 혼자 찾아와 절도 못하고 구석에 서서 울고 있길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은 했지만 조문객들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저를 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누구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먼 친척이야. 어릴 때 같이 놀던 동생. 이라고 하시길래 그러시냐고 하며 식사하고 가시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됐다고 하며 바로 나가시더군요. 그런데 거의 통곡을 하는 듯이 울며 나가길래 제가 속으로 어느 정도 친했길래 저렇게 우시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연히 우는 그 친척 동생이라는 여자를 어머님은 다급히 따라 나가 택시까지 잡아주시고 오신 듯 했고요. 그 여자에 대해 더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장례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저것 처리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여유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장례 끝내고 납골당까지 갔다가 저는 아들들과 집에 도착해 쓰러져 내리 20시간은 잔 듯하네요. 아들들은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였기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롱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못 보던 핸드폰이 나왔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 있어 켜지지도 않았는데 저희 가족은 전혀 쓰지 않는 기종이라 충전하는 선도 없더라고요. 그냥 버릴까 하다가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들어 집 근처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충전하는 연결 잭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봤죠. 그 시점 이후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네요.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여니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쩐지 낯이 익은 모습이라 유심히 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 함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야말로 몇 시간 동안 충격의 혼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핸드폰은 그 여자와 밀회하는 데 필요한 비밀 연결고리였고요. 메시지 전부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군요. 저에게 영업해야 해서 늦게 온다고 했던 날들 대부분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나 보더라고요. 모텔, 호텔도 얼마나 갔는지 아예 둘만의 은어로 업체를 이야기하며 당연하듯 방 잡고 가는 듯 했습니다. 사진 보니 둘이 제주도도 갔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이랑 워크숍 가던 날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직원들이랑 같이 출발만 했고 막상 제주도 가서는 그 여자랑 거의 따로 놀았나 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심지어 간암 선고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뒤에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거의 6년가량을 만난 듯 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곧 있으면 5주년인데 병원에 있게 돼서 미안하다는 남편의 문자였거든요. 그 여자 사진을 울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그 여자는 바로 남편 장례식장에 혼자 찾아와 서럽게 울던 그 친척 동생이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내에서의 호칭을 봐도 전혀 친척 동생 같지가 않았어요. 여자가 저희 남편한테 사장님이라고 호칭했고 대화 자체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남편 전 사무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고인 되신 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 직원이 발뺌하는 걸 제가 빌고 빌어서 제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알게 된 거래처 여자 직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래처 직원이 필요 이상으로 저희 남편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고 또 사장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조금씩 눈치를 챈 거죠. 남편은 늘 200만 원 남짓 월급이라며 가져오곤 했는데
실제로는 월 순수익 600에서 7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걸 전부 그 내연녀와 데이트하고 선물하는데 다 썼던 거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똥꼬 빠지게 일하며 시댁에 돈 보내고 집 사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생활비 벌며 가방 하나도 제대로 못 사들고 다녔는데 남편이란 놈은 제가 차려준 사업으로 돈 벌면서 다 뒤로 빼돌리고 저한테 선물하다 안 사주던 사람이네요. 심지어 그 여자는 장례식 이전에 제가 한번 봤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남편 사무실에 불시에 몇 번씩 찾아가곤 했는데 그때 저랑 인사했던 여자였어요. 거래처 사람이라고 남편이 소개를 시켜줬었던 기억이 뒤늦게 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의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 여자를 잘 알고 계셨고 또 친척 동생이라 저에게 속였습니다. 이건 필시 어머님도 알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이 장례식장에서 친척 동생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여자분 있잖아요. 라고 물으니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더군요. 왜 놀라세요? 그 동생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찾아보니 조문객 방명록에 없길래요. 그건 왜 묻니? 아마 걔가 그날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갔던 모양이야. 그럼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느 쪽 사촌이고요? 저도 좀 알고 싶어서요. 어? 그래. 네 시고모님 아들의 사촌이야. 뭐 자세히 알 건 없다. 워낙 가깝지도 않은 사이라. 그런 거 치고는 어머님이랑 그 여자분이랑 잘 아는 사이 같으시던데요? 이름이 뭐냐니까요. 제 말에 어머님이 급기야 얼굴이 허옇게 질리셔서는 왜 자꾸 캐묻냐며 이름도 잘 모른다고 발뺌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참았던 눈물과 함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 현우 아빠 내연녀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라고 소리쳤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되려 화를 내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무슨 바람이야. 너 자식 먼저 앞세운 이 비참한 노인네한테 그게 할 소리더냐? 이렇게 고인 명예를 더럽혀도 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아내야? 어? 어머님, 증거 다 있거든요. 네?